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줌에도 참가하신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함석헌과 평화통일 2023년도 정기 강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에는 6월 달에 함석헌 사상을 통해 본 남북 정상회담 분석으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이 강의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7월 달에는 함석헌의 비폭력 혁명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이재봉 명예교수님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찬수 박사님이 CR과 CR들과 코리아들, 함석헌다운 평화론에 상상하며 이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옆에 계시는 이찬수 박사님은 그동안 학계에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평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논문을 쓰시고 또 책도 다양하게 공주로 많이 냈습니다. 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글 잘 쓰기로 또 소문난 박사님이고 또 여러 군데서 또 경력도 있고 이런 강의에 또 함께 참여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찬수 박사님에 대해서 이 저서에 나온 대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찬수 박사님은 서강대 화학과를 거쳐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일본의 철학자 미츠타시 데이지와 독일 신학자 칼 라네의 사상을 비교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강남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 일본 코세이 카쿠린 개원교수, 일본 종합학술연구소 개원연구원, 일본 남짱대학 개원연구원, 성공회대 대우교수, 보훈교육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서와 논문은 일본 정신, 불교와 그리스도 깊이에서 만나다, 교토학파와 그리스도교, 다르지만 좋아한다, 평화와 평화들, 사회는 애 아픔감, 아시아 평화 공동체,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근대 한국과 일본의 공공성 부상 등 여러 가지 저서와 논문이 있고요. 제가 가장 감명 있게 읽었고 저도 논문에 인용한 책은 이 평화의 신학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학과 평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저희가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고 여기에 공조로 여러 다각도로 평화와 신학을 접목한 책이라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찬수 박사님이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요. 현장에 있는 분 위주로 질의응답을 받고 줌에서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강의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찬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함석헌의 사상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자격은 없을 것 같아요. 늘 관심 있게 보고 어떤 분인지 늘 알고 존경해 왔지만, 그래서 오늘은 함석헌의 정신을 체득한 사람이라야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하는 함석헌 선생님의 몇 가지 말씀들과 또 우리 큰 주제인 함석헌과 평화통일에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자료, 지금 자료집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요약한 것이 PPT이고요. 이제 자료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의 전체 주제가 아시는 대로 함석헌과 평화통일인데요.
함석헌의 사유와 통찰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하자는 취지일 텐데요. 그런데 사상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석헌, 그냥 여기 선생이라는 호칭을 빼겠습니다. 함석헌은 20세기 제가 보건대 한국의 최고의 그 정신사, 암과 실천 모두를 겸비한 최고의 지성이시지만, 실천적 지성이시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입장입니다. 근데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문제는 아주 무수한 개인들의 복잡한 관점과 국제 정치적 역학이 아주 뒤섞여 있는 복잡한 과제이지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을 전체나 집단에 적용할 때는 언제나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풍선 효과처럼 긴 풍선의 어느 한쪽을 잡으면 저쪽이 삐져나오는 것처럼 좋은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들이 너무 많이 보죠. 사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CR이란 무엇인가? 함석헌 사상의 키워드죠. 누구이고 무엇인가? CR이 실제로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나?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대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견인하는 세력에 우리는 CR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CR은 개념적으로는 대단히 명확하지만 현실에선 모든 CR이 단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진보적 CR도 있을 것 같고 보수적 CR도 당연히 CR은 진보적일 것 같은데 보수적 CR도 있는 거 아닐까? 현실에서 중도적 CR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석헌의 논리 안에서 보면 CR은 대체로 진보적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함석헌 선생이 1989년도에 타계하셨는데 그 전에 정권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본 적이 없던 시대까지 사셨던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원화되어 있어요. 이런 오늘날 특정한 CR의 개념을 현실에 일관되게 적용한다거나 이것만 CR이, 이런 흐름이 CR이니까 너는 아니야 라고 이원론적으로 배타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갈등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평화라는 말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저마다 다른 생각,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라는 말이 많으면 세상도 평화로워야 되지만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통일도 그렇습니다. 통일은 당위 같은데도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통일의 방법론이 통일되어 본 적이 없고 이런 것을 조율해가는 과정들이 복잡하죠. 제가 이 수어의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에는 주어가 주체 중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어가 중심이다. 이런 논리로 함석헌의 CR론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지 아무튼 이쪽인데요. 모든 문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어와 수어가 있죠. 주어는 그런데 언제나 수어에 의해서 지시되고 종속됩니다. 이찬수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이찬수가 주어지만 그것 자체를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아요. 뭔데? 아, 사람이야. 라는 수어에 의해서 지시되는 만큼만 주어가 드러나는 거죠. 그 문장에게서 언제나 핵심은 수어인데요. 사실 영어의 subject란 말이 주어 내지는 주체란 뜻이지만 낱말을 풀면 서브, 아래에 젝트, 던져진다, 놓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래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수로에 대해서 수로 아래 놓이고 수로에 대해서 종속적이죠. 영어에 그래서 서브젝트란 주체가 종속적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어는 한 문장의 주체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수로에 의해서 지시되어 살아나는 수로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수로에 의해서 지시되는 만큼만 주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인식의 이 말은 인식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면 주어도 달라진다는 뜻이 다르거나 다르게 인식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평화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말은 다 똑같이 평화 같지만 이해를 달리하면 다른 평화들이 실제 작동하는 것은 다른 평화들이죠. 그러니까 뭐 쉬운 예로 우리는 6.25 전쟁이란 말에 익숙합니다만 아시는 대로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해외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느냐를 기준으로 보다 보니 지금 뭐 소련, 뭐 가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한국 6.25 전쟁을 해외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불렀죠. 누가 전쟁을 왜 일으켰냐 이런 데 관심 없고 어디에서 벌어졌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가치 중립적인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북한의 이 공산화를 위해서 북한이 침략했고 그 침략한 날짜를 중심으로 전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 즉 미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고 북한이 사실상 여기서 승리했다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남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주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증거라서 그 눈으로 북한은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늘 보니까 같은 전쟁에 대해서 서로 보는 관점이 반대나 다름없잖아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6.25 전쟁을 처음엔 조선전쟁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항미 원조 전쟁으로 이름을 바꾸죠. 미국의 대학에서 조선을 지원한 전쟁이다. 그래서 항미 원조 전쟁으로 변경합니다. 항미 원조라는 말은 미국과의 사이가 좋을 때는 잘 안 쓰다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으면 슬금슬금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모든 같은 전쟁에 대해서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든 자기중심적인 이념을 담아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전쟁에 이름을 붙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전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은 자기중심적인 이해이고 자기 우월성을 기반으로 하고 상호 적대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평화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안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북한에서 유명한 북한 사람들이라면 알만한 노래 중에 북한도 평화는 뭐냐? 힘에 의한 자기 수호가 평화예요. 북한 노래 중에 총창위에 우회라고 하나요? 우회라고 합니다. 총창 우회에 평화가 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과 창이 무게가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것이고 힘에 의한 자기 보호를 평화로 이해한다는 뜻이죠. 지난 2023년 북한에서 전승절, 우리식으로 하면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한에서는 전승절,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한 날이라고 전승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노동신문 전승절 기념 논설에서 자위력 위에 영원한 평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절대적인 국가 안전 담보력을 강조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국가 안위가 평화의 근간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힘에 의한 자기 수호를 평화로 이해하고 안보와 동일시하는 길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매년 국방비 증가되고 국방력이 강화돼야 국가가 튼튼해지는 것이고 그게 평화야 라고 이해하기는 사실 남이나 북이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저마다 힘을 키우다 보면 힘들이 또 충돌을 하죠. 이른바 안보라는 이름의 불안이 형성됩니다. 안보는 편안함이어야 되는데 안전함이어야 되는데 늘 불안해요. 늘 북이 쳐들어온대요. 늘 북한의 군인 숫자가 많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미군이 한국 안에 있고 미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죠. 한쪽만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상대도 힘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들이 이어지면서 말은 그것이 평화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평화라는 이름의 긴장과 갈등이 연속됩니다. 급기야 갈등에서 전쟁으로까지 가기도 하고 거기서 승리하면 이제 평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제가 평화학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원래 전공은 종교학이었고요. 불교, 그리스도교, 비교. 종교학 비교를 하다가 종교들의 궁극적이고 공통적인 목적을 평화라고 생각한 이후에 전공을 평화학으로 좀 전향을 해서 한 10여 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치 중심의 평화학을
인간의 영성과 정신세계 중심의 평화가 좀 만나게 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여의치는 않네요. 자, 아무튼 근데 평화학에서는 현재의 긴장과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이 평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세계는 전쟁의 위기에 있고, 지금도 한반도도 그렇고,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것을 둘러싼 중미 간의 관계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에 늘 일촉즉발 같은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이것이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이 평화야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평화는 갈등 관리 과정이기도 하죠. 갈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다 보면 갈등이지만 갈등 속에 공존도 이어지죠. 계속되는 긴장 속에 갈등을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국제 정치나 외교도 그런 것을 목표로 하죠. 이런 식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도 평화이기는 합니다. 그것만 평화냐? 진짜 평화는 내적 안정감이야.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면이 안정적인 상태가 진짜 평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로 종교계의 입장이죠. 내적 안정감은 정말 인간 최고의 목표일 겁니다. 밖에 휘둘리지 않는 든든함, 그런 의미의 안락함, 안정감 같은 것, 내적 안정감. 그것은 지상과제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내적 안정감에만 몰두하다 보면 내 밖에서 벌어지는 일, 나랑 몇 단계 밖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람들의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갈등을 간과하거나 그 정말 남일처럼 여기게 될 수도 있죠. 외부의 소음에 귀를 막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사이에 외부는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화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다양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평화야 라고 하는 순간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다른 평화는 가려지게 되고 다른 평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외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갈등이 생겨나죠. 아까 풍선놀이,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이 비집고 올라옵니다. 인간이 획일적이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것은 언어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모든 언어는 제가 좀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모든 언어에는 개념이 있고 개념에는 안과 밖이 나뉘죠. 그래서 어떤 언어든 개념적 제한성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다른 언어는 잘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현실은 잊히잖아요. 그 개념 외부의 세계는 가려집니다. 가려져서 것을 무관심하면 안 되는데 자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생기는 거죠. 모든 언어가 그런 식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상대방에 전달할 때 이것을 정말 제대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경우 과장법을 써요. 내가 하는 말 전달한 의미를 고스란히 전달하지 않고 뭔가 좀 과장된 의미를 쓰기도 하죠. 긍정적으로 전달하려면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과소평가를 하게 되죠. 적절히 있는 그대로 전달했으면 좋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전달이라는 것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기존의 선입견에 근거해서 신선하지가 않아서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대평가든 과소평가든 뭔가 과장법을 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과장을 좀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들은 말을 상대방에 또 전달할 때 또 보태요. 또 좀 더 과장을 하게 되죠. 이 과장적 전달이 계속되고 중첩되다 보면 원래의 그 말을 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다른 세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사실 종교의 그 뛰어난 종교적 스승들, 예수나 부처님 같은 이런 분들은 넓은 의미의 과장법이 적용된 분들이기도 하죠. 모든 과장법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데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훌륭한 분을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야. 지상의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이런 식의 말들이 벌어지는데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과장된 낱말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현실을 오히려 왜곡할 수도 있죠. 문제는 과장법을 쓸 때 기존의 의도는 전승되면서도 뭔가 불연 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법에는 언제나 연속적 불연속 혹은 불연속적 연속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불연속성이 좀 더 커지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듣는 어떤 사람은 너 나를 왜 그렇게 평가해?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해? 라면서 이제 상대방이 해당되는 상대방이 도전해오죠. 당연히 갈등도 또 커집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남과 북한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 물론 한국에도 3만 4천 명 정도 되는 탈북자, 지금은 이제 탈북이라는 말 안 하고 북향민이라는 말을 자꾸 쓰자고 해서 저도 조금씩 그런 말을 쓰고 있긴 합니다.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근데 그 탈북자 말고 외국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거나 평양이나 어디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의 정치적 이념 없이 개인적으로 대화하면 그냥 옆 동네 사람 만난 느낌이고 아무런 이질감이 안 느껴집니다. 잘 통해요. 그런데 내가 속한 집단이나 국가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다 보면 기존의 이 다양한 언어 중첩돼서 좀 어느 정도 왜곡되고 과장된 그런 관념들에 어울리는 언어를 쓰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죠. 사실 요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느닷없이 반공을 내세우면서 정말 상상 밖의 일을 자꾸 벌이고 있어서 거의 충격 수준인데요. 공산이란 말 개념은 사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아주 정말 온전한 세상이겠죠. 야,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온전한 공산주의라면 좋지. 만약에 이런 식의 말을 맥락과 관계가 뚝 잘라가지고 제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국가보안법에 대본에 걸고 뭐 이적하고 무슨 고무 찬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본에 문제가 되는데 한번 문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맥락과 관계없이 또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말을 전달하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나요? 개인 간에는 서로 소통, 개인과 너와 나 사이에는 점선적입니다. 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집단으로 가면 굉장히 점선이 아니라 실선적으로 바뀌어서 대립적인 상황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참 같은 개념도 개인으로 이해할 때와 집단으로 이해할 때가 다를 경우가 많은데 여기 함석원 선생님의 그 글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학교의 선생이 개인을 놓고 도덕을 가르칠 때는 겸손이 미덕이요 자기 희생이 고상한 도덕이지만 일단 단체 밑에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어떤 선생도 외국에 대해 겸손한 외교를 도덕이라 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위해 제 나라를 희생하는 일을 선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나라를 위해서는 교만하게 자랑하고 잔인하게 침략하는 것을 충이라 하고 간교하게 책략을 써서 타국을 속이는 것을 선한 정치가라 합니다. 이것이 현대 도덕입니다.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지 몰라요. 실제로 정말 외교는 끝없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단 말은 상대방에겐 그 이익이 덜 가도록 내가 더 많은 것을 챙겨야 좋은 외교를 하고 좋은 정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또 국민은 그렇게 해야 좋아해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쟤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당장 빼앗으려고 하겠죠. 개인적 차원의 도덕과 집단적 차원의 도덕이 달라집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집단으로 가면 도덕이 없어요. 이 중첩된 뾰족한 이 언어들, 대립적인 언어들이 주로 있는 거죠. 라이놀드 니버라는 미국의 20세기 중반의 기독교 윤리학자면서 국제정치학자가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한 70년 전 책입니다만 여전히 읽을만 합니다. 제목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개인은 굉장히 이게 보면 얘기도 잘 통하고 뭔가 부딪힐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사회에는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전쟁을 찬양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만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가? 그 모순을 정리한 국제정책으로 정리한 책이긴 합니다. 여기 현실에서 그렇잖아요. 사실 국회의원들도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개인적으로 뭐 대화도 하고 선후배하고 형님 하면서 진행도 하다가
자신의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 정당의 안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센 발언들을 하죠. 그런 원수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카메라라도 옆에 있으면은 자신의 유권자를 의식해서 더 센 말을 하죠. 그래야 돋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하니까. 만약에 진영으로 나뉜 어느 한쪽에서 누군가 솔깃한 언어로 정말 깃발을 들어요. 그러면 진영 내 다른 이들은 깃발을 중심으로 또 그 비슷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 뾰족한 목소리를 중심으로 서로 뭉칩니다. 뜬금없이 육산의 그 독립운동가 5인 5분의 형상을 철거 내지 이전하겠다고. 그래서 핵심은 잘 아신 대로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때문에 오로지 반공을 느닷없이 정말 메카니즘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여론이 자꾸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가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너무 충격적일 정도인데요. 또 한번 그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쪽 진영 사람들, 가령 육사 출신 졸업생들이 가령 목소리를 내면서 이 공산당, 홍범도는,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죠. 멀쩡하니 있던 사회를 그렇게 이제 갈등 사회로 끝없이 몰아가는데, 그냥 개인으로만 보면은 뭐 속사정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어디에 뾰족한 소리에 자기의 목소리를 또 보태서 더 대립하는 상황 속으로 가죠. 상대방도 또 대응해서 뾰족하게 그것을 자기화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갈고 닦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른바 진영 논리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수정당을 지지층, 무조건 진보정당 지지층으로 나뉘는 것도 개인의 정치적 표현으로는 설득이 뭔가 안 되니까 뾰족한 곳에 힘을 얻어서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저쪽에 힘을 얻은 다음에 뭔가 정리되면 나중에 일을 도모하자 뭐 이런 소리겠죠.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긴 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사실 대단히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령 함석헌 선생님은 거기 함석헌 거꾸로 읽기라는 자료 그 부분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문장, 생각하는 백성 이뤄야 산다. 고 하셨죠. 죽어서도 생각은 계속해야 합니다. 뚫어보면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하면 옳은 답이 나오나? 지배자도 생각해요. 피지배자도 생각하는데 지배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뚫어지게 생각하죠. 피지배자는 피지배자 중심에 자기중심적으로 뚫어지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란 형식은 같아요. 물론 내용이 다르겠죠. 그런데 내용이 다르다고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다고 얘기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워낙 이렇게 편갈라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함석헌 선생의 맥락에서 보면 권위적 독재자는 생각 없는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독일의 탁월한 법철학자인 칼 슈미트 같은 사람은 아주 탁월한 법철학자죠. 그런데 생각을 많이 했죠. 생각을 많이 해서 나치즘을 옹호합니다. 일본에 제가 요새 니시다 기타로라는 분을 시민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주 정말 일본이나 가장 일본적인 철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그 자신의 이 모든 사유의 출전을 쉽게 또 일본 역사 전체 혹은 일본의 황실 이런 것과 동일시 하면서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적 침략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처 이런 것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그래서 못 느껴질 때가 많아요. 지금 이승만 지금 정부 들어서 오히려 박정희, 이승만 이런 백선엽 이런 분들 자꾸 띄우는 식으로 갑니다만 이승만도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친미 반공을 노선으로 삼았죠. 그게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통일주의자, 북한과 당시 남북 간의 대화주의자는 반공주의자다라고 정죄하죠. 문제는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동의해요. 동의했어요. 그래서 단독정부 수립을 뒷받침하기도 했죠. 여전히 많은 박정희 찬양론자들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의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아무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고 하면서 생각을 중시했고 자유도 대단히 중시하셨습니다. 자유에 대한 억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했죠. 그 덕에 오늘날 같은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들어서 느끼시는 거지만 오늘날은 지배자들도 지배자의 자유를 내세워요. 진보적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보수적 자유도 있고,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계열의 자유가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 계열의 자유, 우리공화당 계열의 자유, 또 전광훈 부류의 자유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 494번, 494번이나 자유란 말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근데 주로 시장 중심의, 기업 중심의 자유, 반공, 친일, 친미 지향적 자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했고, 그것에 반하는 것을 전체주의적 억압 세력으로 끝없이 적대시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많은 민중이 그것을 또 지지해요. 함석헌 선생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지배층 중심의 자유겠죠. 아마 여기 동의 안 하셨겠죠. 그런데 그걸 물리칠 재간이 없어요. 오늘날은 의사 전달과 표출 방식이 너무너무 다양해져서 함 선생님이 계실 때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가 다양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SNS 같은 각종 언론이 다양해지면서 자기 원하는 것만 골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져서 더 양극화가 되었어요. 언론도 양극화가 되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더 쉬워졌죠. 자유도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남의 생각에 관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생각도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고. 함석헌 선생님도 진짜 아마 80년대도 워낙 천재적인 분이니까 진작 이런 걸 느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면 유일한 길이 사상을 자유롭게 하는 것. 좋은 사상이 나오려면 나쁜 사상을 해도 간섭 안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간섭 안 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해야 돼. 그런 자세도 중요한데 일제강점기 때도 또 광복 이후에도 친일을 해야 국가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친미주의자들도 친미가 민족이 사는 현실적인 길이다. 미국 없이 어찌 우리 독립을 했겠냐. 지금 미국과 함께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힘 지향성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더 큰 힘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서 그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겠죠. 그리고 어느 쪽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쪽에서도 나름의 견제와 균형을 정서를 가지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위한 견제이고 균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냐, 무엇을 위한 어디로부터의 자유이고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심층적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겠죠. 자유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자유만 맞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마다 굴뚝 같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자유도 복수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들, 평화도 제가 단수가 아니라 평화들이라고 복수로 이해해야 한다고 책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평화와 평화들이란 책을. 사실 CR과 CR들, 저도 CR도 복수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래야 한자 말고 그냥 유영모 선생님이 처음 쓰시던 CR 고말과 아래야 쓴 CR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윤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아주 보편적 개념이죠. 이찬수가 사람이다. 여기 김영덕 원장님 사람이다. 윤석열도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나 똑같은 사람이지. 네가 자유를 얘기하고 싶으면 나도 자유를 얘기하는 거야. 내 식대로. 내가 권력 있으니까 내가 더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저마다 나오는 중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윤리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피지배 계급을 수단화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대해야 돼 하는 요구겠죠. 근데 그것을 같은 형식과 논리에 따라서 어느 진영에서는 함석헌이 사람이듯이 박정희도 사람이고
전두환도 사람이고 이렇게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사람끼리 충돌하는 일이 벌어져 왔죠. 미국에서 흑인은 백인 경찰에 의해서 무참히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 이후에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라는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하게 백인의 경찰을 지지하는 사람 중심으로 백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White Lives Matter 이런 또 내세우잖아요. 사회적 약자의 소리마저 힘의 논리 앞에 묻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평화와 관련지어서 보면 누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도 생각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의 문제일 텐데 함석헌 선생님의 여러 가지 글들의 종합적 결론 중에 하나는 주장할 때 비폭력적으로 해야 돼. 이제 이것이 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비폭력적 저항하되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산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억압하려고 한다는 것,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만 하는 것, 이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증거겠죠. 저항하되 가능한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저항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내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고도의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신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불의한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똑같이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하거나 될 텐데 차라리 도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함석헌 선생님 다운 일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석헌의 사상적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을 씨알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정말 씨알적이라는 말은 탈물리적이고 비폭력적 대응, 고도의 정신력에 기반해서 탈물리적이고 비폭력적 대응을 할 때일 텐데요. 이 비폭력이야말로 새로운 종교이자 도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속에서 욕망은 이런데 참아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참을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타자를 긍정하면서 전체를 살리는 것이 혁명인데 이런 혁명이 단박에 체제 전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함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중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천천히 잠식하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잠식. 잠식이란 말이 참 한자로 보면 너무 멋집니다. 누에고치가 먹는 방식인 거죠. 야금야금 살금살금. 민중의 날카로운 이빨, 고도의 죽창 같은 하나의 단일한 창 그런 건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누에고치가 풀 먹듯이 누에고치가 뽕잎을 먹듯이 잠식하면서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른바 씨알의 생활 철학이라는 것이 함 선생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씨알은 지배에 잠식당하지 않고 지배를 잠식하죠. 근데 이것은 제가 수로란 주어가 아니라 수로 중심적 사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에 잠식당하지 않고 지배를 잠식하는 이가 씨알인 거죠. 씨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가 씨알인 거죠. 비폭력적 손해를 통한 잠식적 승리로 나아가는 힘, 그것이 진정한 씨알이다. 씨알의 증거다. 씨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이가 씨알인 거죠. 씨알이란 구체적 실체가 애당초부터 있지 않습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비폭력적으로 자기를 제어하면서 자유롭지 않은 부자유 상황을 고발하고 모든 불평등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가 씨알의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여전히 애매합니다. 이 씨알이란 말은 한 선생님이 유영모 선생으로부터 배우면서 아래아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서 씨알은 민, 즉 피플인데 우리 자신을 역사적 죄악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격을 스스로 닦아내기 위해 일부러 새로 만든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때 씨알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의 피지배 계급을 일컫는 그냥 백성도 아니죠. 계급과 이념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범한 그동안 역사적 과오가 있는데 역사적 죄악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세력에게 붙인 언어시죠. 그러니까 씨알은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믿고
그 성장과 활동을 방해하는 악과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CR은 새로운 창조력을 지닌 역사의 주체다. 이런 많은 해설들을 해놓으셨는데 또 CR은 평화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미 아까 반복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거의 전 세계에서 CR은 일종의 민중이기도 한데 민중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죠.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에만이 아니라 피지배자끼리, 노동자끼리, 세대 간의 반목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 같은 사람은 가난한 일을 중심으로 길지 않은 생애를 살면서 늘 가난한 일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그것을 병자를 오히려 죄의 원흉처럼 만드는 그런 구조에 저항하는 삶을 역사적으로 보면 사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또 많은 예수가 하고자 했던 가난한 민중이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복수를 외치기도 했어요. 이른바 진보와 보수가 저마다 진영을 형성해서 저마다 역사 창조를 얘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들어서서 자기가 대통령 맞지 않았으면 정말 이제 나라가 곧 망할 뻔했다. 정말 내가 맡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진심 같아요. 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럼 거기에 동조하는 함 선생님 같으면 CR에 해당할 만한 사람이 거기서 동조해요. 그러니까 CR은 아니겠지. 근데 아니겠지라고 단언할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마다 이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새로 세우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니까. 세상이 바뀌길 바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이념적으로는 반공적인 가난한 이들도 CR일까? 가난한 민중이고 세상이 정말 피지배 계급 없이 피지배 이원론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공산주의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CR인가? 예를 들면 어려워요. 이게 속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통일을 바라는데 어떻게 북한과 대등하게 통일을 하냐. 현실이 있지. 북한을 흡수해서 흡수 통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은 CR인가? 혁명을 하는데 강경혁명주의자들도 CR일 수 있을까? 폭력만 행사하지 않으면 CR인가?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CR은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나오는데 이 한쪽만 CR인가?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복잡한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보수적인 정당에도 CR이 있나? 없다고 보면 갈등입니다. 있다고 보고 그것을 대화 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CR과 CR 아님의 이 경계, 가령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함 선생님이 얘기하고 우리 옛부터 쓰던 속담이잖아요. 근데 어떤 민심이야? 이게 언제나 어렵습니다.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해요. 5.16과 4.19를 비교하면서 4.19 정신에서 CR 정신을 봅니다. 가령 5.16은 함 선생님이 그래요. 5.16은 자기 주장 내가 하는 것, 쥐고 영원히 놓지 않겠다는 것, 섬김 받자는 것, 이것이 5.16이라면 4.19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살자는 것, 섬기자는 것, 바치자는 것이다. 그래서 CR의 정신은 여물고 떨어지고 썩는 것이다. 여물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 여무는 일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죠. 여물고 떨어지기. 그게 CR의 증거죠. 여물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스스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어디에 매달리려고만 하면 CR이 아니라는 거겠죠. 여물고 떨어지는 것이 CR의 증거인 겁니다. 수러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상당한 자기 비움적 정신력에 기반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박정희가 좋아져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5.16도 뭔가 우리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부정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먹고 살게 해준 계기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하다가 약간 박정희 찬양론자처럼 가는 의도하지 않게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CR인가요?
CR의 힘인가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일단 현실은 워낙 다양하고 현실을 일단 저는 복수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CR도 CR의 복수성을 인정해야 된다. 즉, CR이 아니라 CR들. 이게 아래 한글을 제가 해보려고 한글 문서에다가 복사해왔더니 이렇게 깨져 나오는군요. 이게 파워포인트에서는 아래 한글 안 돼가지고. CR도 다원지적 관점이 필요하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래야 CR과 CR 간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상호 간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상위의 CR을 끝없이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일종의 CR 다원주의인데 다양성이 갈등이 아니라 조화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고요. CR은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는 완성된 개인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끝없이 상위의 더 CR적인 정신을 만들어가는 세력과 상위의 가치를 아래야 한글 써서 CR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평화와 조화, 공존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세력, 이고 세력이 형성해가는 가치. 여기에 아래야 한글로서의 CR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과정을 CR 다원주의라고 제가 명명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막 하고 열심히 글도 쓰고 하다가 평화다원주의란 말 얘기하다가 요새 또 여기다 붙여보고 때로는 안보다원주의란 말 하기도 하는데 다 들어맞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중과 혁명을 바라고 정말 인간과 평등을 바라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나 작은 그룹들을 일컬을 때는 그냥 저는 인간의 내적 정신을 도모하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는 그냥 일반 우리 아자서 CR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소문자 복수로, 그러니까 CR은 많은 거, CR들이죠 언제나. 그러면서 CR과 CR의 상위의 접점, 상위의 접점은 그런데 이상적입니다. 언제나 단박에 성취되지 않죠. 이렇게 접점이 생겼다 싶으면 다른 접점과 또 접점을 만들어야 될 다른 그 가능성들이 또 생깁니다. 제 평화를 평화들로 제 복수로 이해했는데 피스 1, 피스 2, 피스 3라고 얘기하면 피스 1과 피스 2가 하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조화와 균형을 위한 평화를 얘기한다고 할 때 이것이 또 충돌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화와 균형이 힘에 의한 평화와 조화할 수 있을까? 피스 1, 2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평화거든요. 상위의 평화. 그럼 피스 1, 2는 또 피스 2와 3 가운데 만들어진 접점과 또 타협을 해서 여기 피스 1, 2, 3를 또 상위에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영어에 대문자가 있는 게 이럴 땐 참 좋은데 대문자 피스가 이상적인 상태라면 소문자 피스는 현실에 우리들의 경험하고 지향하는 현실적 경험의 상태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실적 경험으로서의 평화들을 대문자 피스로서 이상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평화다원지라고 하는 명명을 해봤는데 똑같이 CR도 그냥 한글 아래아 말고 그냥 써서 CR과 CR들 얘기를 하고 이것이 상위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 상위의 최상의 접점, 그 지향점을 아래 한글로 써서 CR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거 저의 제안이요. 그래 개념적으로 헷갈리지 않고 발음이 똑같아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글로 쓸 때는 그래서 좀 더 상위와 공통의 접점과 목표와 지향을 좀 더 나눠서 현실과 나눠서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냥 아와 아래아가 대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결국 같아요. 그냥 CR 없이 아래아 한글, 아래아 CR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CR과 아래아 한글을 그걸 또 영도와 360도의 관계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도와 360도는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나 영도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360도라고 그러죠. 영도와 360도 외관상 차이가 없습니다만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 본래 그래야 하는 자리를 구체화시킨 상태가 360도인 것처럼 그냥 CR과 아래아 CR은 영도와 360도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남북 간에 이게 딱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반도의 남과 북은 현상적으로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의한 분단을 저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권력에 이용하고 정당화하고 그 정당화에서 뾰족한 목소리들을 자꾸 개인화하고 내면화하면서 대립을 심화시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 함 선생님의 글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통일은 기존 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립하는 두 사상 체계보다 높은 이상을 가져서만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면서도 서로 화해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대립하는 두 사상 체계보다 높은 이상을 가져야만 통일이 된다. 대립하는 하나의 대립 사상 체계로 다른 사상 체계를 억압하고 제압하는 방식으로는 통일이 안 되죠. 폭력과 전쟁인 거죠. 그것은 상위의 사상 체계에 더 높은 이상을 가져야만 된다. 이 함석헌의 글을 이렇게 찾아 읽다 보면 원하는 말을 언제나 먼저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천재적인 분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두 사상 체계보다 높은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CR다원주의의 그 상위의 CR, 아래로서의 CR이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대문자 피스. 왜 그런 구조와 같은 것 같습니다.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상대를 나에게 맞추는 방식을 양보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단순한 거죠. 남과 북은 서로 동일시하고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교류하고 공간의 폭을 넓히다가 그 넓히는 과정에 상위의 이상, 그 상위 이상은 가능하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접점인 거죠. 남북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이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일 테니까요. 통합이란 말도 말은 쉽지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통합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과정입니다, 뭐든지. 통일도 과정이고 통합도 과정입니다. 부부도 몇십 년을 살아도 통합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늘 티격태격 뭐가 달라. 이해하는 다르고 감수성도 다르고 판단도 다른데 다른 걸 인정하면 같이 가는 거고 인정하기 힘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면 불화로 가는 거겠죠. 통합도 통일도 다 지난한 과정입니다. 통일을 우리 통일 교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통일 그러면 갑자기 한나라시의 남북한 정치 체제를 하나로 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가능하고 위험하죠. 그리고 불가능해요. 위험이기 전에 불가능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교류하면서 공통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끝없는 과정입니다. 남북한에 개성공단 한 10개쯤 북한에도 만들고 남쪽에도 만들어서 남쪽에 북한 노동자가 와서 일하고 하는 게 10개쯤 되면 그게 사실상의 통일이에요. 개성공단 얘기할 때마다 개성공단 갑자기 폐쇄한 박근혜 그래서 화가 나고 짝이 없는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걸 순식간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거를 유지했어야지. 그렇게 갑자기 문 닫아버리면 이걸 다시 복원하는 게 불가능할 수준으로 힘든 정도로 점점 가잖아요.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통일이에요. 그게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은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그것이 조금만 남북 간에 한 10개쯤 돼봐요. 그게 통일이지 뭐가 통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통일인 거죠. 사실 정치대 차원에서 남쪽에서는 남북연합제를 제시했고 북한에서는 연방제 얘기하다가 남북연합제가 조금 비슷하게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걸 자꾸 합의를 해나가면 어느 순간 정치적으로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걸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끝없이 걸어가는 그것이 통일의 과정인 거죠. 그것조차도 가능하려면 남 이퀄 북, 남과 북을 동등한 자세로 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이 북한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힘이 세다는 걸 알아요. 북한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남과 북을 부등호로 표시해서 남쪽이 훨씬 세라는 것을 노골화시키면 갈등과 전쟁으로 가는 거고 우린 같애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같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속에 저렇게 힘이 있는데도 같음을 양보하고 같음을 얘기하는구나. 같음을 통해서 뭔가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속으로 읽어낼 때 읽어내는 사람이 그래 실제로 남이 힘이 세지 이것을 속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북보다는 남이 크거나 같다. 언제나 저는 크거나 같다가 모든 면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크다, 작다, 혹은 같기만 하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이것은 종교, 철학, 모든 이념의 문제에 다 적용됩니다. 크거나 같아요. 신은 인간보다 크거나 같다. 신과 인간은 같은 점이 있어야 서로 인간이 신을 알 수 있고 기도하고 교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영원한 지향 이상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신은 언제나 인간보다 큽니다. 크거나 같다를 늘 살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남북간에도 저는 마찬가지인데, 물론 남북간 현실적으로는 같다가 중요하죠. 사우스 코리아나 노스 코리아나 다 코리아입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입니다.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조선이에요. 그것을 자꾸 이제 강조해야 되겠죠. 그게 상위의 길이거든요. 남과 북이 만나는 상위의 길. 함 선생님의 글을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공산주의가 자유진영을 이겨서도 아니 되지만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겨서도 아니 된다. 함 선생님이 중립이라는 말을, 중립적 평화를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자유주의로 통일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즉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공감의 폭을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서 모두가 그래 우린 이미 같이 살고 있구나 느끼는 상황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통일이겠죠. 참 아쉽게도 2018년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좁혀질 것 같은 북미 관계가 급격히 멀어지고,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이제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내세운 대북 강경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잡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변하죠. 원래 속내였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오랫동안 지칭하던 남조선이란 말 쓰지 않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이란 말 몇 번 썼잖아요, 김여정이. 그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북조선이든 남조선이든 다 조선이라는 동일시가 있었는데, 즉 통일지향 정책을 이제 포기한다 라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고, 일단 남과 북은 별개의 국가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제가 볼 때 제일 정확한 생각은, 니들 남조선은 국호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렇게 거대한 호칭을 갖다 붙여놓고는 전시 작전권도, 전쟁 중에 전시 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대한민국이냐 비판인 거죠. 대한민국 앞에 이렇게 따옴표를 했어요. 그게 이 국호, 니들 그 거대한 국호를 쓰지만 지금이 전시야. 근데 전시에 니들은 전작권도 하나 없지. 니들이 뭐 대한민국이야? 그런 비판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표시한 거에는 그래도 공식 국호를 씀으로써 최후의 가능성, 언젠가 대화해서 그래 우린 너희 100% 무시한 건 아니야 라는 말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외 통일 지향의 선전 매체 같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 그런 것이 담긴 강력한 이중적 사인이죠.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자세가 서로 대립한 것만 얘기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함 선생님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 중심으로라도 남 이퀄 북이라는 그 동일시, 이런 같이 보는 공감의 자세를 끝없이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함석헌의 글을 한 번 더 가져와 봤는데요. 역사가 건져져서 조금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결코 폭력으로 죄악을 때린 그 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싸우는 동안에 사회 전체에 일어나는 화해의 정신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동안에 조금 새로운 사회로 가는 그러니까 싸우는 동안에 사회 전체에 일어나는 화해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평화도 어떻게 지금 완성된 하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거든요. CR도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정해진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거대한 힘이자 이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지속적 합의를 통해서 생활 세계에서 공감의 영역을 확보해가는 현명한 싸움의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러려면 함 선생님도 얘기지만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도 마찬가지죠. 또 그냥 뭐 시간 거의 다 이제 알만한 얘기니까 하나 다음 슬라이드부터.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이상이겠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된다. 이상입니다. 이상. 소문자 평화들이 대문자 평화로 이라는 이상으로 나아가고 CR이 정말 이 혁명적 평화적 세력으로 점점 좀 구체화되어 가는 다 이상의로의 과정이겠죠. 소문자 평화가 대문자 평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나아가는 것. 그러려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의 영역을 확대시켜가는 과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화하고 만나서 아 그래 같은 인간인 측면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는 과정이겠죠. 그런 희망과 기대에 근거해서 제가 조금 이 비약입니다만 저는 평화란 제가 여러 가지 앞에 정의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평화는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늘 이해를 합니다. 평화는 이상이고 우리들의 현실적 경험은 폭력이에요. 개인적 안정감을 잠깐 누군가 누릴 수 있지만 금방 사회 복잡한 실 속에서 함몰되고 말죠. 왜냐하면 세상은 늘 폭력적이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거대한 전쟁이 줄어들어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류 수천 년 역사 동안 보면. 그래서 물리적 폭력을 줄이고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까지 끝없이 줄여가는 과정이 평화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줄일 감자 써서 감폭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함 선생님이 비폭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리적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구조화된 폭력, 문화적 폭력, 나도 모르는 사이에는 젠더 차별 같은 게 다 문화적 폭력이기도 하거든요. 폭력인지도 모른 채 지금 폭력적 언사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화된 그런 것이 다 폭력인데 그런 것까지 서서히 줄여가는 과정이 평화지 완성된 어떤 상태가 폭력이 없는 완성된 상태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폭력을 줄이는 과정만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감폭력의 과정이라는 말을 써봤는데 저는 CR 다원주의도 끝없이 평화를 줄여가는 과정이 폭력을 줄이고 대문자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CR을 거대한 이상과 힘으로 이해하고 다원주의적으로 이해하면은 가장 함석헌다운 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한반도가 바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가 이러한 대문자 평화 혹은 아래아항로서의 CR 이것을 구체화시켜가는 이상의 실험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제 필요하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열강해 주신 이찬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평화의 열매가 CR이라고 또 하셨는데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에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화되고 잘못된 이념의 잣대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말도 있는데 저희 함석헌 기념사업에서 올해 3월 달에 대전 현충원 함석헌 선생님 묘소 옆에 같은 구역에 홍범도 장군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40명이 가서 같이 참배를 했고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만 해도 누구나 일반 국민들 다수가 생각하는 거와 좀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공 인원 정책이 어긋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평화가 여기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다. 여기 제가 봤던 이 책에서도 가장 앞쪽에 그걸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 평화라고 했을 때
남북이 군비 경쟁이나 무기나 이렇게 전쟁 쪽에 너무 이념 논쟁으로 해서 좀 치우친 면을 바라봤을 때 우리 CR가 평화의 관점에서 좀 이게 더 이걸 폭력을 줄이는 방법이 남북 쪽에서는 약간 어떤 면을 강조하고 싶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 뭐, 너무 거대한 질문이시네요. 그, 아니, 지금 워낙, 그, 뭐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단절 정도가 아니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북한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 방법이 공적 차원에서는 그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죠. 통일부도 축소시키고, 반공주의자를 반통일주의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시키고, 통일부의 인력 20%를 줄이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 대북 지원은 이제 다른 식으로 하고, 통일부는 이제 북한 영부에서 가령 뭐 대북 강경책을 만들어내는 이쪽을 통일부의 역할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는,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아무 생각해도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남북 간의 뭐 목소리를, 사실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북한과 협조를 하고 할 때도 남북통일협력기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걸 빌려다가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순수한 시민단체로 하려도 북한에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정부가 이제 저기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그래서 지금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지금 해외에 있으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과 연대를 이럴 때는 좀 확보해서, 외국에 있는 분들이 북한을 남북 문제에 관심 있고 한반도 통일에 관심 있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북한을 자꾸 방문해서 남쪽의 의사를 자꾸 전달하고, 그 외교적으로 북한이 고립적인 것만은 아니야, 그런 많은 시민사회가 응원하는 것도 있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북 간에 직접 소통하는 창로가 이제 거의 막혀서 갈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외국에서 만날 도리밖에 없죠. 근데 외국에서 만나는 것도 국가보안법이 뭐니 걸면 정말 귀에 걸문 귀걸이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작업인데, 다른 국적의 사람들 이럴 때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일본 내에도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 많고, 특히 한국의 많은 대외 동포들 중에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다른 국적의 사람들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분들도 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연대를 하고 하면 좋겠다. 제가 11월에 그 일본의 아시아 종교 평화학회라는 것을 창립하기 위해서 좀 가면서, 북일 고위층 탈북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랑 같이 가면서 북일 관계 내지는 북일 관계 북일 수교를 위한 논의를 일본사에서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간담회를, 자리를 좀 마련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내 북한을 적대시하지만 말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력을, 여론을 조금이라도 좀 형성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긴 한데요. 아무튼 저로서는 지금 남북 간의 직접 교류가 막힌 상태라서, 적어도 빨리 정권을 되찾아오는 방법과 함께 외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차선 중에 차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 해봅니다. 네, 남북 관계가 소통하면서 대화의 창구가 많이 열리고, 또 서로 민에 의한 통일 접근 방식으로 일반 시민단체나 제1동포나 이렇게 각 정부 주도가 아닌 또 제3의 민간인이 주도하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도 한 가지 북한과의 대화 방법으로 거기에 통일에 또 기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아무튼 북한과의 대화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북쪽도 알거든요. 남쪽의 여론이나 구성원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반공주의적 혹은 가령 한미일 북중로된 이 오랜 대립각을 더 이용하는 이런 흐름에 이것을 반대하는 한국 측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여론을 일종의 큰 틀의 통일교육, 평화교육을 통해서 이게 대립적 진영 논리보다 함께 대화하면서 동아시아,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로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자꾸 커져가는 게 북이 남쪽의 마음을 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는 거죠.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쪽의 이 진보적 시알들의 노력, 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현장에서 위주로 지휘를 받겠습니다. 지휘하고 싶은 사람은 손만 들면 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71살 시학번인데 학교 다닐 때 우리 김석헌 선생님 그 시학의 수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듣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진보적이다. 또 너무 과격하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희석되죠. 오늘 이제 처음 봤습니다. 이게 반갑기도 하고 옛날 생각 많이 나는데 쉬운데 많이 이렇게 우리 수용하고 다 이제 통합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말씀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갈등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근데 불구하고 갈등을 제일 잘 해결해요. 그래서 또 발전도 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저는 대한민국을 제일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여러 면으로. 어떤 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여러 면으로 차가 있거든요. 제가 참 요즘 보면은 뭐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박사학위를 두개 갖고 있지만 집사람은 그것도 없지만은 상당히 똑똑해요. 아니 당연히 어떻게 똑똑하니까 많이 똑똑해요. 아 참 대단한 그가 한국 사람 다 이래요. 대단한 분이네. 그래서 제가 어디 토론자 많이 나가면요 강의 발표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이 더 나아요. 제가 국회 가는데 그 발표가 듣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들은 좀 답답해요. 왜 저렇게 밖에 발표 못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한국 사람은 똑똑하고 1등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 다 옥자예요. 근데 그 예의가 있어요. 누구냐? 정치는 절대로 안 해요. 너무너무 심해요. 저 김남국 국회의원이 그렇게 나쁜 사고가 났어도 뭐냐? 버젓이 통과해요. 진짜 전혀 안 그래요. 막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제 느낌인데 그래서 참 많이 실망하는데 이 남한 북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남한 북한이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우리 갈 때보다 많이 나아졌고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우리는 통일됩니다. 몇 년 안 가서 이건 제가 확신을 갖고 있고요. 북한 사람 만나보면 물론 약간은 갈등적이지만 상당히 사람 괜찮아요 다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되기를 이제 희망하면서 또 동시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이 분명히 통일되는데 그게 언제 될까지 궁금하고 저는 빠시간 됐나 몇 년이나 됐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론 지난번에 개성공단 좀 안타깝지만은 많이 관련 생각하고 언제 화합될 것인지 이게 또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묻는데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몇 년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어떤 주관이랑 철학이 많이 감돼질 거라고요. 왜냐면 이게 또 하나의 북한과의 어떤 교류에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도 이상입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오늘 처음 그래. 전화면도 이렇게 저는 한국개혁
대표 및 대상 맡고 있는 노순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 질문이 언제 통일되냐 그 말씀이셨나요? 공일은 안 돼도 좋으니까 전쟁이나 안 넘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반복일 텐데요. 통일이 뭐냐를 물어야 됩니다. 통일이 느닷없이 한나라한시의 국가 통합이 정치 통합이 되는 거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저는 그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독일 다들 보면 우리가 빨리 될 수 있다는 거. 독일이요? 독일 소득 공급이 거기랑 너무 한국한 상황이 다릅니다. 네. 독일은 동서독이 전쟁하지 않았고 나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워낙 커서 사실 지금 이 반공주의자들 전쟁 트라우마가 제일 큰 거거든요. 다른 것은 뭐 일본이 식민지를 받아서 올겨울에 그렇게 막 된 것 같고 미국 힘 있으니까 좋은데 전쟁은 직접 눈앞에서 겪은 것이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고 전승되면서 반공주의로 나타난 측면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동서독은 전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처럼 견고한 이 남북 이 4km 동안 4km를 나눠 놓는 그런 분단이 아니었거든요. 베를린 같은 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이 그 문화적으로도 워낙 같고 기독교 문화권 그러면서 이제 동서 냉전이 해체되어 가면서 독일도 자연스럽게 갔고 그것이 다 냉전 해체의 계기가 됐는데 우리는 전쟁을 했고 진영 논리가 여전히 강고하게 주변에 있기 때문에요. 한중일 북중러 이게 그 한반도 통일을 한 번도 두 국가가 원한다고만 해서 되지도 않는 상황인 거죠. 지금 더더욱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세계 거의 4대 강국이 사이에 흐려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독자적으로 우리 뜻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뜻대로 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도 벌어지기 전쟁의 위기 상황은 지속되지만 전쟁이 벌어지기 힘들다고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 갑자기 한나라한시 통합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확장시켜가는 건 누구도 말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건 남북한의 마음먹기에 달린, 특히 남쪽의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예요. 북한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는데 남쪽보다 더 열려 있다고 봐요. 남쪽에서 진정하게 대화를 요청하면 받을 준비가. 그러니까 남쪽의 남남 갈등을 해소하면서 끝없이 북한과의 공감의 폭을 확장시키는 과정을 통일로 봐야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확장되는 과정인 거죠. 교류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 언제 되냐? 그건 알 수 없죠. 이 통일은 몇십 년에 걸쳐서 공감대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오늘날 자연스럽게 연방제 형태로 가든 아니면은 단일 정부 체제로 가든 그래도 최소한 몇십 년은 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치 체제의 통합이 통일이라면 아무리 해도 몇십 년은 걸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한반도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이리 모이게 되는 아주 굉장히 경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손을 드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저 하나 해도 될까요? 그냥 작은 질문 하나인데요. 아까 강의 초반부에 이제 그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느라 가시적이고 외적인 폭력들에 대해 방관하는 문제점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소문자 CR 뭐 A든 뭐 Z든 이런 아주 작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벗겨져서 어떤 외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조차 없는 사람에게 그런 내면의 평화를 통해 그 사람이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위로를 받고 외적인 폭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 건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고 또 그런 평화, 내적 평화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평화를 좀 더 증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마치 내면의 평화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드렸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지상 과제일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당연합니다. 결국 내적으로 모든 사람이 준비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교 용어로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겠죠. 내적인 안정감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회라면. 그래서 안과 밖은 늘 같이 가야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새 뭐 영성이란 말도 많이 합니다만 내적 세계, 내적 든든함 같은 것은 우선순위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사회로 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내면에 집중하는 사이에 사회가로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사회가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모두가 그런데 동감하면 내적 공감대가 확보되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핵심은 내적인 안정감으로서의 평화와 사회적 참여로서의 그러나 비폭력적 저항적 참여로서의 그 평화 과정이 늘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보면 그게 당연히 정답인데 한 인격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건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밖이 아니라 정말 내면이 시급한 문제가 있고, 당연히 내적 안정감 든든하게 갖추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도 늘 밖을 같이 보는 언어적 훈련이라도 해야 나중에 이것을 같이 밖과 호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해요. 결국 좀 교육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겠죠. 네.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네. 사실은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좀 주제가 또 굵직한 걸로 좀 하나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 직전만 해도 사실 남북 간 미국이라는 새 지도자가 거의 금방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평화의 길로 가는 직전이고 더 이제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더 확고한 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그게 참 쑥대밭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 두 가지는 그동안 이제 저쪽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와가지고 하노이 회담까지 온 그 과정과 왜 그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게 와해가 됐는지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하노이 회담은 지금 김정은은 문재인을 믿었고 문재인은 트럼프가 통 큰 사람이라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핵 일괄 포기, 선 포기, 후 지원의 교류의 문제보다는 같이 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할 거라 문재인 대통령 당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정보도 그랬습니다. 그 일종의 모험이었는데, 근데 당시 같이 이제 청와대까지 전달이 안 됐던 정보들 중에 하나는 미국의 매표가 그렇게 두지 않는다. 절대로 북한 핵을 먼저 포기해야 미국이 지원한다는 목소리가 강경했고, 그것이 나중에 볼튼 회고록에도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일괄 타협이 안 될 가능성을 일본에서도 점치고 있었는데, 제가 보는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모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와 대화했던 과정에서 믿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오가기도 했습니다만 결정은 맡겨놨거든요.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트럼프한테 맡겨놓은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잘 결정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트럼프는 당시 미국 내그 매파 얘기대로 북한의 핵 문제가 일괄 포기하고, 먼저 선 포기하고 나중에 국교를 맺든 지원을 한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서 김정은과 대화했는데 김정은이 자기가 기대하던 바와는 달리 트럼프가 강경했던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은 트럼프에 대한 실망보다 문재인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고 봅니다. 너를 믿고 지금 내가 온갖 자존심을 걸고 그 몇십 시간을 기차 타고 여기 와서 했는데 돌아가서 국민 볼, 인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자존심의 상처가 완전히 깨진 거죠. 왕보다도 더한 이 독재 국가, 일당 독재 국가인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만 더, 두 사람이 타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서로에게 북쪽에 정보를 주고, 북쪽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습니다. 트럼프도 좀 더 사전 설득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이 모험의 실패이고, 서로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그 트럼프와 볼턴이라는 트럼프와 볼턴이라는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와야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부부검들이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좀 하는데, 이 구조적인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세력들, 주체 세력들과 그 주체 세력들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그런 파워풀한 어떤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거지, 어떤 뭐 트럼프나 네네네네. 물론입니다. 네.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다고? 후자 쪽의 비중이 큽니다. 구조와 이해관계 문제가. 네. 그러니까 구조 문제죠. 네. 구조. 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저런 찬스인데도 저렇게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그게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좀 바람직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 상태가 올까라는 좀 그런, 그래서 가볍게 그거 쉬운 문제는 아닌데. 뭐 선생님이 쉬운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회가 안 온다고 단언하면 너무 불행하니까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 정도로만 가지고 있고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황상 지금 근데 어쨌든 한반도의 정권의 문제, 정권이 지금 그 다음에 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에 달린 문제긴 한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네. 아까 그 트라이앵글 새 팀이 다 의기투합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쪽에서 문재인 정부 더 진보적인 정권이 들었습니다 해도 구조적으로 그 미국의 그런 어떤 그 파워풀한 그 존재들을 누르고 이 성사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좀 적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암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그런 상태 우리나라가 지도자 내지는 모두가 뭉쳐서 하더라도 이게 거의 백골난방인데 하물며 지금은 우리 자체가 현재 우리가 여야 문제도 있지만 한심스럽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불합지를 보면 둘 다. 그래서 이제 참 좀 한심스럽게.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 하나 듣고 제가 좀 한심하는 건 저는 모든 걸 다 잊고 전쟁만 일어나지 마라라는 그런 생각인데 아까 우리 교수님 판단에 그 말은 좀 반가웠습니다. 오히려 사강 구조로서 이렇게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일어나기가 힘들다. 거기에 희망 걸고 저 편하게 지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줌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현장에서도 손을 들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개부터 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꺼질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뮤지컬 공연 감독 겸 지금은 탈북민 원조 통일인이라고 제가 명칭하시는 그 허영철 감독님하고 탈북민 70년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토대로 해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허영철 감독님이 아까 그 이찬수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으로 이제 강제 이송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허영철 감독님에게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조만간에 일본에 가서 그 정황을 좀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 혹시 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짧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로서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질문인데요. 아무튼 일본 내 납치자 문제는 북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강제 북송, 북한으로 이제 북송된 사람들의 삶이 가끔씩 일본에게 그 불행하게 사는 듯한 삶의 모습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북조선 적대성이 일본에서 자꾸 생기고 뭐 그러긴 하는 중인데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정확히 어떤 정보를 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시면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사람 만나서 소개를 받으면 또 누구 좋은 사람 소개받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나중에라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엄성준 선생님 질문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줌에서요? 네, 엄성중 간사님 그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독일의 그 흡수 통일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전 독일 대통령이 그 통일에 대해서 쓴 책을 읽었는데, 독일의 흡수 통일은 평화적이고, 그 다음에 동독이 전 동독 국민이 주민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흡수통일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진보 측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만약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흡수통일이 평화적인 흡수통일이죠.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사실. 북한이 워낙 김일성 가족 체제에 의해서 독재 정부가 피스맨상 이기는 것은 이대가 없거든요. 이런 잘못된 그 체제와의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북한 주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흡수통일을 하면 아무 진통이 없이 원만하게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흡수통일이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런 거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하나 묻겠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CR과 CR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진정한 CR 정신은 반드시 진보냐 아니면 보수도 있느냐, 이거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0%를 차지하는 보수는 다 그러면 CR의 작용이 없느냐, 이건 상당히 기독교에서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배척했거든요. 다 믿도록 강요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종교가 좀 자원주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선생님이 우리 CR의 수리 뒤에도 나오지만, CR은 특정한 정치 세력을 영합하지 않거든요. 배역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진정한 씨알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뭐랄까 진실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기 노력을 하고 선서되는 얘기하는 것. 그런데 노력하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이 결국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질문에 특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 질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CR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오늘 주제라면 통일이냐 평화냐, 통일과 평화 혹은 생명 혹은 공존 조화 이쪽으로 나아가려는 세력과 그 힘을 CR로 명명해야지 어떤 특정한 그룹을 CR이냐 BCR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 제 오늘 강연의 핵심이기도 했고요. 따라서 보수는 CR적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원칙은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한국의 보수가 보수보단 진보가 통일을 더 지향적이고 보수가 약간 분단을 지향하는 경향이 좀 더 크다는 차원에서 그 우려를 말씀드린 거긴 했는데 아무튼 저의 개인적 이해는 CR은 보수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제들을 하면 통일과 평화, 그 다음에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생명과 조화, 평등, 공존과 같은 그런 가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밖으로 자신의 것을 연대하고 등장하는 그런 힘들을 CR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흡수통일이 그렇게 나쁘기만 하거나 위험한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독일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요. 흡수통일이 남북 간에 쉽지 않은 이유가 북한의 정권이 독일 동독의 정권과는 다릅니다. 북한의 정권 초기가 아니라 지금 70년이 지나거나 이즈음에 북한의 정권은 거의 종교적 수준에 다다랐고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이랄까 김일성 유일주의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간한 그 정치적 종교와 같고 아시는 대로 김일성은 거의 신적 대상이 된 수준이고 그 집안은 거의 그것을 잇는 이른바 백두혈통은 감히 정말 존엄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이 원한다는 말은 너무 사실 막연합니다. 주민이라는 게 북한의 당과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백두혈통과 같은 김정은 그 세력을 제외한 주민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불가능해요. 북한에 시민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을 배제한 순수한 주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요. 주민이 원한다고 해도 정권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통일은 정권을 인정해줘야만 가능한 구조라고 봐요. 독일과 같은 사회랑 아주 다릅니다. 독일은 분단이 우리보다 길지 않았고 전쟁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게 너무 같았고 오랫동안 본격적이진 않았지만 왔다 갔다는 했어요. 우리는 72년을 그 이상 더 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문화도 다르고 정치 체제가 북한은 동독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한다는 말은 말 속에서나 있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아래로부터 혁명이라는 것도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권을 인정하면서 그 아래로부터의 교류를 확장시켜가는 과정으로서만 그게 과정으로서 통일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현장이나 줌에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찬수 박사님 오늘 오셔서 너무 기쁘게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제도 종교와 대화 모임에서도 같이 보고 여러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오늘 평소에 간폭력 평화 얘기하시고 평화다원주의도 이야기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CR다원주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항상 언어를 창조해내고 있고 생각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이게 분명하게 담아내고 수로 속에 또 진정성과 절제성과 모독이 담겨 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R과 그 CR 아님의 경계성, 애매모호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춤에서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보와 보수 그 문제를 얘기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언뜻 무슨 생각이 드냐면 CR과 CR 아님의 경계성과 그 모호성을 어느 정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것, 답을 아까 좀 전에 해주시긴 하셨는데 유형무 사상의 계승자로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얼 사상을 이제 제나와 얼라를 늘 얘기하셨을 때 그 CR이 기본적으로 R이라고 하는 그 해설 속에도 있듯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주와 자비로 그것을 식명력 이렇게 풀어주셨지만 그 속에 얼이 없는 CR과 얼 빠진 CR과 얼 있는 CR이 분명하게 좀 갈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얼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적으로 불성이 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씨앗이 그 속에 있고 다 있기는 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나는 예수 정신에서도 다시 찾는다면 메타노이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 마가복음 제일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되겠거든요. 이 속에는 지배자와 비지배자가 모두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서기관도 지배자였지만 그 중에 깨어있는 찾아온 서기관은 마치 천국에 같이 합류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들어있는 유정란 혹은 무정란, 네, R은 R인데 유정란은 유정이나 수정이 될 수 있는 유정이나 아니면 무정란이나 R은 R인데 좀 그런 데서 구분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버마일러 사상이 칸트 아주 공판이 저기 뭐야 함석헌 선생이 아까 이야기한 중에서 대우주도 원 R 할 때 원이 대원이고 대극이고 소수점은 이제 아래하가 이게 이제 소우주라고 그러면 그것을 생명력으로 이어주는 리얼이 이게 바로 버마일러 사상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또 우파니샤드 힘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한 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네, 뭐 질문은 아니시고 적절한 조언 내지는 보완의 말씀이셨는데 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유정란, 무정란 비유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얼 빠진 나와 얼 있는 나의 비유도 되게 좋은데 제가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버마일려적 그 CR의 버마일려적 사유 R에 그것에 대해서도 그 종교 지금 철학적 세계로 들어가면 더 할 말이 많고 저의 전공에도 가까우면 습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 통일이나 평화 문제와 연결짓다 보니까 그런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린 거긴 한데요. 현실에서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얼이 빠졌냐, 얼이 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준을 재는 순간 현실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현실에서는 끝없이 불만스러워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대화해서 타협하고 서로 교류해서 서로 간의 공간폭을 넓히는 그런 식으로 연대하는 과정 외에는 없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글의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얘기하신 거 두 개 다 너무 좋고 또 공부해 볼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알고과 축적이도 사실 그런 계층입니다. 메타노이아도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독이 되느냐, 각이 되느냐, 아니면 그 차이가. 맞습니다.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요?
뭐 마무리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요. 아무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정신을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못해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질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